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로 이제 3일째 여러분들과 아침에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까지 만났으니까 4일째 만나고 있네요. 네, 이번 주는 내내 이렇게 여러분 영상을 녹화로 만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면역력 떨어지지 않게 상당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뒷자락 회복이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주 고열이 나던 거 회복이 됐고, 맥박도 뭐 100씩 뛰던 게 이제 다 좀 안정화됐고, 모든 것들이 이제 수치적으로는 괜찮아졌는데, 이게 뒤끝이 좀 있네요. 저는 뒤끝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지금 눈으로 나타나서, 이게 지금 4K로는 안 보내드리지만, 자세히 보면 눈이 좀 충혈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눈이 금방금방 피로해지네요. 어제도 그래서, 이제 신났다. 시간 났으니까 이제, 집안에 있는 시간 동안 책이나 열심히 읽어야지, 한 10권 읽어야지 했는데, 웬걸, 한 30페이지 정도 책을 읽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따끔따끔 하는 그런 게 있네요. 그런 후유증들이 조금 뒷단으로 있는 게 이 병이니까 안 걸리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게 첫 번째. 네. 옛날 저희의 스폰서인 흑삼전탕도 두 번째. 제가 흑삼전탕 안 먹어서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스폰서가 아니에요. 미국 오늘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 랠리가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그쪽으로 방향이 가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원자재 슈팅이 일부 이루어졌어요. 원자재라고 하면 어떤지 에너지. 네, WTI $80 돌파했고, 네, 금값도 오랜만에 1.2%, 3% 이렇게 올랐어요. 은가까지 올랐고, 그다음 모든 비철 금속 가격 올랐고, 그다음 모든 농산물 가격도 거의 대부분 많이 오르는, 대체적으로 오르는 그런 양상을, 그야말로 인플레이션 랠리가 이루어졌는데, 왜 도대체 인플레이션 랠리가 이루어졌느냐? 네, 인플레이션 랠리는 제롬 파월의 상원에서의 발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발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발언 다 얘기해 드릴 거라 시간이 급한데, 그 중에서도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언급이 마치 올해 연말이나 시작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안심을 한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리 인상은 시장이 이미 예상을 했고, 받아들일 준비도 다 했고, 이미 소화를 다 했다. 근데 뭐가 터져서 시장이 이번에 이렇게 빠졌다? 네,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라는 것이고, 어제까지 제가 나스닥 기준으로 장중 고점 대비 저점까지가 대략 한 9% 조정을 받았으니 끝날 수도 있었다 했는데, 이게 부스터가 되면서 마치 끝난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연준이 이거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오늘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지금 8명 투표권 중에서 이미 거의 4명 가까이가 3월 금리 인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양적 긴축도 3월 금리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고공행진하는 인플레이션이 죽지 않으면 양적 긴축의 시간도 상당히 앞으로 당겨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그게 느껴지는 순간 또다시 시장은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연속으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나중에 이루어질지는 그거는 몰라요. 오케이? 네.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보자는 거지. 네. 그것까지, 내 심리는 불안하면 그걸 당길 거고, 내 심리가 불안하지 않으면 밀어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하여튼 시장에 느껴지는 순간 시장은 한번 다시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지금 1달러로 한번 소환은 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사실 풀어 헤쳐 나가면서 오늘 얘기를 드릴 건데,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것도 후반에 다뤄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배진환 대표의 투자를 잘한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순식간에 읽어. 너무 재밌어. 근데 재밌고 쉬워. 그래서 금방 넘어갈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용하는 방법이고, 확률이 되게 높은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그건 또 쉬워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또 뒷단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금리는 오늘 소폭 숨고르기를 했습니다만 방향성은 어떻다?
네, 3월 달에 금리 인상할 거기 때문에 방향성 위쪽이에요. 네. 너무 갑자기 10년물 같은 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승고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1.8까지는 좀 많이 간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2주 신고가의 타이틀을 올리는 기업들이 어디가 등장했다? 은행들이 등장합니다. 네, 은행들이 상당히 좋고 한국도 그런 측면에서 은행주들은 상대적인 강세를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좀 있다. 네. IRP 고객분들은 이번 기회에 은행주들을 수익 실현하고 다른 쪽으로 방향성을 틀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쉬는 기간 동안에 고민을 해서 조만간 레터를 하나 쓰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주 랠리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은행주 마지막 남은 분들은 천천히 매도할 고민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리딩 아니에요. 리딩 아닙니다. 저 리딩 하면은 끌려가요. 현금 보유하셔라고 했던 게 리딩으로 읽혀져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어, 이번에. 어떻게 현금 보유하라고 카페에다 쓴 글이 리딩으로 읽혀졌는지, 이거 무자비한 이 기준에 저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거 지금 리딩하는 거 아니고 그냥 고민해보자라는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시장에 온 거고, 원자재 가격이 그것을 반영한 거고, 그리고 뭐 반도체도 일종의 원자재니까 반도체 가격도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가장 특이한 것은 금값도 1.3% 상승했고 은값도 1.6% 상승했다는 점이 되게 눈에 띄는 점이에요. 금값이 1820달러. 그리고 이번에는 그동안의 금값 흐름하고 좀 궤적이 다른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저거부터 이제 이야기를 드리죠. 해야 될 말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풀어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롬 파월의 상원 청문회 내용, 이거는 그 하나증권의 김성수 애널리스트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방지 위해서 정책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계층에게도 고용시장 훈풍이 닿고 있다. 현재 강한 고용은 광범위한 미국인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실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인데 몇 번 인상한다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근 인플레이션 수요는 강한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길게 이어진다면 계획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경기 침체 시기마다 정책 환경이나 대응 수단은 매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씀이 오히려 중국의 PPI가 건드리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계속했죠. 미국의 CPI를.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의 PPI를 보자. 이게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용들이 꺾이면서 셧다운이 일부 되면서 동남아시아 싹 죽고, 그러면서 타이트하게 저스트 인 타임으로 돌아가던 세계 공급 체인망들이 한 군데가 끊어지니까 진짜 자전거 체인 끊어지듯이 자전거가 안 달리는 거예요. 뭐 밀어서 달려가지고 내리막길은 가겠지. 누구 옛날 니콜라처럼. 그러나 오르막 오면 안 되는. 지금 수요 오르막이 오니까 바로 멈춘 거예요. 이 상황들이 한번 끊어지니까 수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는 거죠. 저 어제도 전화 탐방을 하면서 한 회사한테 해보니까 중국에서 나와야 되는 기초 부품들이 있는 거야. 이제 수지가 안 맞아서 다른 나라에서 안 만드는 기초 부품 제품들이 안 나와, 여전히. 그래서 뭐 공장을 설비 증설을 하려고 하는데 설비 증설을 지연돼. 이게 하나 지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열차 하나가 딱 멈춰갖고 잘 안 가니까 그 뒤로 줄줄이 다 지연이죠. 그죠? 이게 지금 공급 적체의 진실이에요. 그리고 김일구 상무님 얘기하는 것처럼 일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일부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끊어지면 힘이 전부 못 내는 거야. 체인은 약한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전체 힘을 아예 못 내는 그런 구조 있죠. 지금 세계 공급 체인망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너무 저스트 인 타임 돌아간 것 같아요. 너무 저스트 인 타임을 돌아가다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갈 거라는 거를 깨닫고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연준도 그거를 느꼈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꽤 오래 갈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기고 효과로 인해서 올해 중반 이후부터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 한국 주식이 넉마처럼 취급돼야 되느냐? 물론 공급이 많기 때문에 물타기 그거는 인정. 그거 말고 그 반도체 주식 뭐 실적 안 좋아서 막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아닐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점, 그 디램 반도체 가격의 저점이라든가 그 디램에서 꺾이는 이익 규모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근데 이제 한국의 약세는 뭐다? 공급 물량의 과다에 의한 약세다. 그리고 또 신규 자금원이 뻔하다. 이제 개인들은 1년간 받기 때문에 지쳐서 새로운 돈이 안 들어오고, 외국인들은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충분히 편입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일이 없고, 뭐 이런 게 같이 엮여지면서 수급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러나 기업들의 실적은 한국은 어떻다? 나쁘지 않다. 지금 미국 마감하다 왜 한국으로 다시 넘어와서,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제 다시 그 다른 얘기. 고용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고용 시장은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회복 중이고, 경제 고용 상황 모두 견조하다. 더 이상 경제 상황은 극도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책 전환이 되더라도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정상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고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고용 시장은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회복 얘기했죠. 그다음에 연준은 수요 측면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수요 측면에는 공급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일부 품목 산업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대응이 불가하다. 이거는 공급망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연결되는 얘기죠. 일시적으로 한 가지 정책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달성은 동일한 수준 정책 목표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금리를 올리다가도 고용이 꺾이면 얘네들 어떻게 한다? 좀 쉴 수 있고 시간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여전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는 물가 안정과 고용이 같이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고용이 살아났으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책을 하겠다는 얘기,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것들이 둘 다 더 뜨겁다면 어떻게 양적 완화도, 양적 긴축도 세게 나오겠죠. 근데 좀 이따 얘기 나와요. 그 얘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전망한 것은 이 정도로 공급 병목 현상이 심각한 줄 몰랐기 때문이다.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공급 환경, 특히 정확한 글로벌 공급망 현황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연준이 파악하기 어렵다 했어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보니까 심각해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이거 오래 갈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업들한테 전화해보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날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공급 환경, 특히 정확한 글로벌 공급망 현황 파악이 매우 어렵다. 이 정도 공급 병목 형상은 유례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요가 강한데 현재 정책 수준은 이것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한 것이 공급 차질을 야기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고요. 물가가 계속해서 2%를 상회하면 긴축 통화정책 운영이 불가피하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인플레이션은 둔화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임금 상승이 현안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올해 안에 물가는 둔화되겠으나 그 흐름과 양상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기고 효과 때문에 좀 떨어지긴 하겠죠. 당연히 그거는 2022년 정책 정상화의 해고 정상화 수단 중에는 기준금리 인상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했고, 2022년 후반 QT 시작할 수 있으나, 자, 이게 핵심이었어. 오늘 장을 올린 핵심이 이거야. 숨차. 2022년 후반 QT 시작할 수 있으나 정확한 정상화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 후반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랠리를 뽑았는데, 우린 그 뒤에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정상화 시기를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돼. 그럼 무슨 말이야?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뒤로 미룰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런데 파월은 이렇게 했지만 다른 연준 총재들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땡기자 그럴까? 뒤로 미루라 그럴까? 땡기자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거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정상화에 대해서는 sooner and faster 기조가 적절해 보이지만 명확하게 정해진, 이 사람 원래 말을 이런 식으로 해. 항상 뭐 정확한 게 없어. 그거 같은데 그런가? 항상 이런 변호사 출신이라 그런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판을 깔면 그 다음 사람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시장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이건 조금 오늘 과하게 해석을 한 것이고, 제 생각에는 양적 긴축이 이거보다는 좀 빨리 올 가능성도 열어 나오는 게 투자자로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총재 얘기 들어보죠. 물가 상황 고려했을 때 2022년 3번 기준금리 인상 필요. 첫 인상 시기는 3월이 적절. 인플레이션은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자산 축소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한다. 축소 기간은 몇 년 걸릴 것이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가능한 한 빨리라고 했죠. 아까 했던 얘기잖아요. sooner and faster. 근데 이게 왜 연말이냐고. 저 사람은 연말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굳이 연말로 볼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로레타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2022년 최소 3번 기준금리 인상 찬성. 3월 경제 상황이 지금과 비슷하다면 기준금리 인상에 투표할 것.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정책을 되돌릴 필요가 있음. 자,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자산 축소는 늦게 시작하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시작하는 것이 낫다. 연준의 매우 완화적인 현재 정책 스탠스는 경제 상황에 맞지 않다. 자, 이 세 사람 3월 투표한 거예요. 그죠? 거의 3월 금리 인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3명 이 정도 했으면 3월 금리 인상 유력. 투자자는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3월 금리 인상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 시간 많이 가네. 네. 그렇고요. 자, 네. 다른 것들 간단히 말씀드리면 채권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1.8에서부터 내려와서 1.7%대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2년물 금리도 1%를 향해 가다가 0.9에서 0.8%대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8% 올랐고 빅테크 주식들 대체로 상승하는 양상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달러 지수도 오늘 상당폭 떨어졌습니다. 달러 지수 0.41% 하락한 95.60까지 떨어지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투자를 잘한다는 것, 투자를 잘한다는 것 책 중후반에 실전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실제로 저도 쓰고 있는 방법이라서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분이 이제 5가지 원칙, 나의 5가지 원칙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 얘기를 한 건데요. 최대 주주의 의지와 지분율을 살펴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 이슈라고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거를 잘 이용하는 거죠. 최대 주주의 의지와 지분율을 살펴라. 대형 회사는 상관은 없습니다만 작은 회사들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대형 회사도 중요하긴 하죠. 대주주가 어떤 방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방향타가 정해지는 거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사실 괴단이 큰 기업이 된 기업들은 대주주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끌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죠. 훨씬 더 중요한데, 그래서 최대 지분율이 어느 정도, 주주의 지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은 특별히 더 중요하고요. 또 하나 포인트 중에 하나요.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주주가 회사를 한 개만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시가총액 한 5천억 근처까지만 올라와도 회사 한 개를 더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 회사는 회사 하나를 내가 해봤는데 성공했는데 여기는 이제 지분율이 이제 상장하고 이제 자본금 땡기고 성장하느라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을 모으다 보니까 지분율이 희석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을 좀 벌었잖아. 그리고 자기 배당도 좀 받잖아.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회사 하나를 더 차립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분율을 빵빵하게 가지고 가죠. 왜냐면 여기서 지분율 희석했던 거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빵빵하게 자회사를 지분율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관계회사가 되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공정거래법에서 자꾸 그런 거 걸잖아요. H모 회사도 그런 거 걸렸잖아요. 그건 자식한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상장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대체적으로 실적이 또는 마진율이 매우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죠. 옛날에 자동차 업종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고, IT 기업에서도 중소 IT 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회사인데 대주주 지분율이 모회사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승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거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만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그냥 금은부화가 다 필요 없어. 주가 올라갔을 때 사면은 다 꽝이고 주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런 모양이 있는 거는 시간이 되면 반드시 시세를 내더라 라는 거. 오늘 여러분 재미난 팁, 실전 팁 하나 얻으셨죠? 네, 또 이렇게 아침 여러분 방송 드릴 때마다 그 책은 읽어보시면 좋은데 하여튼 저는 뭐 저 같은 사람한테도 굉장히 유용한 책이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이니까 여기서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도 또 줌을 통해서 여러분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안녕.